안녕하세요. 국립진주박물관 김명훈 연구사입니다. 박물관 종사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조금 공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느꼈던 한산. 사실 하나하나 이렇게 꼬집고 들어가면은 많은 이렇게 문제를 잡아낼 수 있었겠지만, 한산을 봤었을 때는 이제 제작진 자체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구나, 공부를 많이 해서 이 영화를 준비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문헌 자료나 이런 회화 자료를 예로 들자면은 조선전약 해전도, 상당히 좀 잘 알려진 그림이긴 한데요. 일본에서 20세기에 그려진 그림이긴 합니다만, 두정갑옷을 잘 입고 있는 조선군의 모습이라든지, 3단의 구조의 거북선이라든지, 아타케분에 매달려 있는 불랑기포의 모습들이 그려져 있는 그림인데, 이 부분들을 이제 한산 영화에서 좀 이렇게 구현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첨자진을 펼치면서 이렇게 진격하는 수군 함대의 모습, 이런 모습들은 병학통이나 병학진함 같은 이런 진법서, 전법서에 잘 나와 있는 장면들입니다. 어쨌든 이번 한산 영화를 보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집중해서 영화를 보면 재밌게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주제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거북선일 것이고, 풍파는 전술, 그리고 하객진, 바다 위의 성이라니. 아타케분의 철갑을 씌운 팩포센,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형화포, 이런 것들을 좀 주안점을 두고 보시면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각각에 대한 설명을 이제 간단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북선에 대해서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다고 내심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이 사용했던 거북선의 정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좀 베일에 감춰져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장 이제 거북선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철갑선, 이게 정말 철판에 둘렀냐 라는 점에 있어서도 이제는 아니라고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제 용머리 같은 경우도 용머리가 어떻게 달렸냐, 드나 들었냐, 아니면 이게 충파를 위한 충각이었냐 라는 것들도 안 밝혀져 있는 부분이고, 사실 거북선이라는 배 자체는 간단하게 보면 일종의 몽충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이 몽충이라는 배는 이제 삼국지 연의 같은 옛날 기록에도 나오는 배인데요. 배 위에다가 가죽이나 각종 덮개들을 덮어가지고 적의 화살 공격이나 이런 공격들을 막아내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거북선은 이런 개념을 잘 충족시키는 배다, 돌격선의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었던 진일보한 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수군의 기본적인 전술 자체는 적금전에 굉장히 강력한 백병정의 도 같았던 왜구나 일본군이 배에 등선하지 못하게 하는 전술을 좀 가지고 있었고, 때문에 한 단 더 높은 아주 성체와 같은 큰 규모의 판옥선을 만들거나 이런 뚜껑을 덮고 목까지 박아놓은 거북선을 만들게 됐던 것입니다. 거북선에 대해서 사실 가장 큰 학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2층이냐 3층이냐 하는 건데요. 사실 거북선의 기본적인 개념을 보면 판옥선 위에다가 뚜껑을 덮어놓는 거기 때문에 이 구조대로 가면은 3층 구조가 돼야 됩니다. 판옥선 자체는 아래에 격군이 있고 그 위에 전투병이 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2층이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포를 쏘는 사람과 노를 젓는 격군이 같이 이렇게 한 층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라서 전투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을 거고, 또 3층 구조의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한 층수가 높기 때문에 배가 높아져서 이 복원력이 약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전투 시에, 기동 시에, 발포 시에 배가 이렇게 뒤집어 버릴 수도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주장하시는 사람들이 있고요. 때문에 2층과 3층을 절충한 2.5층 설물도 요즘에 나오고 있는 판국이고, 그런데 영화에서는 이런 학계의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을 굉장히 영리하게 빠져나갔던 것 같고요. 그것을 빠져나가는 방법은 바로 2층 거북선과 3층 거북선을 모두 등장시키는 것이고, 그것이 만들어지는 개연성을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 양상으로서 이렇게 영화에 잘 녹여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에서는 거북선의 충파 공격이 이제 굉장히 위력적으로 나오는데요. 배에다 들이받기도 하고, 소위 드리프트를 하면서 노를 막 다 박살내면서 전진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러한 충파 공격이 진짜 가능했느냐라는 것은 좀 이제 역사적인 사실의 측면, 그리고 물리적으로 가능한지의 측면, 이렇게 좀 나눠 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역사적으로 이런 충파 공격이 진짜 있었느냐를 보려면 이순신쟁을 승리하고 장계를 올린 기록에 좀 나와 있는데요. 그 기록에는 당파라는 말이 나옵니다. 당파라고 하면 이제 쳐서, 그리고 부딪혀서, 그리고 깨트리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당파라는 것이 충파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좀 많이 해석이 되어 왔고, 이런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거북선이 충파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는데요. 사실 이 장기의 내용을 다 보게 되면 총통을 활용해서 쏴서 적을 깨고 분멸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때문에 이것은 총통을 이용해서 적을 깨고 불을 질러서 이겼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 같고요. 때문에 역사적인 기록에서도 충파를 이용해서 적을 부쉈다라는 명확한 기록은 좀 살펴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역사상 이제 가장 유명한 충파 전용 선박이라고 하면 고대 지중해의 이제 트리에레스 3단 갤리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3단 갤리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충파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듯이 굉장히 길쭉하고 유선형을 가지고 있고, 이 선단부도 굉장히 뾰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제 3단의 노를 저어가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좀 옛날 배치고는 빨랐습니다. 20km가 나온다는 것이 올림피아스 5의 실험을 통해서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이런 배조차도 충파를 통해서 적을 쪼개거나 박살내거나 이런 용도라기보단 충파를 해서 배에 타고 있는 이전 중장 보병들, 호플리테스들이 올라가서 전투를 벌이는 식으로 전투를 벌였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판옥선이나 이런 거북선 같은 전반부가 이렇게 평평하고 용골도 없는 평저선이 트리에레스처럼 들이받았다가는 이제 복원력을 잃고 뒤집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런 상황을 봤었을 때는 이런 충파 공격은 영화를 위한 영화적인 이런 표현이었다. 그리고 영화전 허용으로 가능했던 장면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때문에 이 충파 공격이 효과적이었을까 하는 의문을 좀 조심스럽게 제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예를 들면 또 이제 영화에는 일본군의 테코센에 앞에 거대한 충각에 달려있는 모습도 나오는데, 이런 걸 보면은 제작진이 이런 충파 모습을 이제 영화에 담고 싶었다,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것이 좀 드러나는 장면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지막 클라이막스 장면에 스포. 오케이. 진정 하객진이 답이 될 수 있습니까? 소위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르는 이가 없는 이제 국민진법이라고 할 수 있는 하객진. 기본적으로 조선 수군 자체가 첨자진으로 이렇게 항해를 하다가 적군과 이제 마주쳤을 때 교전이 벌어질 때는 첨자진이 이제 하객진으로 벌어지는 식의 이런 진법 변화를 통해서 전투를 벌였다라는 것이 병학통이나 병학진항 같은 병법서에 나오는데, 하객진을 조선군이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생각하는 게, 당시에 이제 화포 기술 자체가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도나 파괴력, 사거리에 있어서 좀 모자랐을 텐데, 이런 것들을 반원형의 이런 진영을 짜서 쏘게 되면 몰려드는 적의 중심을 향해서 다량의 화망이 형성되고 화력이 잘 투사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인 전법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심지어 적이 그것을 뚫기 위해서 어린진 같은 공격으로 뚫고 오더라도 그 적이 상대해야 되는 것은 일반적인 보병이 아니라 이제 성과 같이 높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강력한 판옥선이었기 때문에 바다에서는 굉장히 좀 일본군에게 있어서는 사신과 같은 모습을 보였던 전법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육전에서도 하객진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 전법이긴 했는데, 육전에서는 이제 하객진이 어린진과 같은 진법에서 좀 뚫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린진 자체는 물고기의 비늘처럼 이렇게 V자, U자형의 이렇게 진법을 통해서 하객진의 한쪽 날개를 뚫거나 아니면 하객진의 중심을 뚫어버리는 식으로 전투가 들어가면 얇게 한 겹 두 겹으로 쌓이는 하객진 자체가 뚫려버리기 때문에 전투에서 이제 괴멸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주로 이런 어린진 같은 진법이 하객진을 뚫어내는 카운터 진법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에서도 와키자카가 언급했던 이 미카타가하라 전투 같은 경우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제 본인들보다 숫자도 많고 더 강력한 다케다 신겐군을 상대로 하객진을 펼쳤다가 다케다 신겐군의 어린진을 박살났다라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감독이 넣은 게 의도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실제로 어린진을 썼던 다케다군처럼 일본군의 숫자가 조선군보다 많았고 하객진을 펼치는 조선군의 숫자가 어린진을 쓰는 일본군보다 작았다는 점을 이런 육전에서 있었던 과거의 전투를 이제 빌려서 이렇게 설명했던 것이 아닌가. 일단 대형 화포류의 고증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썼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순신 장군이 이제 출격을 하기 전에 화포장한테 대형 화포에 조란탄을 넣고 일반 탄환을 넣어서 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묻고 그렇게 해라 라고 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임진왜란 직후에 쓰여졌던 신기비결의 기록에 나오는 대형 화포의 장전법과
동일한 것이고요. 신기비결에 따르면은 이런 경목을 넣고 조란탄을 넣고 그 위에 다시 토격을 넣고 그 위에 다시 조란탄 넣고 그 위에 토격 넣고 그 위에 다시 이제 일반 탄환을 넣는다고 장전법이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적확한 보증을 통해서 영화적으로 설명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이러한 전술은 이제 미국 독립전쟁 때도 사용됐던 이런 버겐볼 전술과도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흥미롭게 봤습니다. 뭐 그 외에도 이제 조란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명량대첩 수역에서 이렇게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이렇게 출수를 해서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독특한 거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돌로 만들어졌다는 거고, 그만큼 조선 수군이 이렇게 물자가 부족했다는 해석도 가능하겠지만 다양한 재질의 포탄을 썼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을 위험합니다. 물러나야 합니다, 장군. 영화상에서 일본군이 사용했던 대형 화기가 이제 두 가지가 좀 등장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대조총이라고도 불리는 오오즈츠, 그리고 나중에 등장하는 블랑기포입니다. 사실 두 무기 자체는 모두 일본군에서 충분히 운용할 수 있었던 무기고요. 오오즈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공성을 벌일 때 천수나 막루 등을 향해서 대규모로 이렇게 발사를 하는 무기로 좀 많이 사용되었던 무기고요. 또 이제 다음으로 등장하는 게 블랑기포입니다. 블랑기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토 요시아키가 이제 테코센을 가져오면서 거기에 매달려 있는 모습으로 좀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조선전역 해전도 같은 그림을 좀 묘사해서 레퍼런스해서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일본에도 블랑기포는 조총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른 시기, 인진해란 이전에 도입이 됐던 무기고, 대표적으로 규슈 지역에서 이제 오토모 소린 같은 다이묘 같은 경우에 시마즈군의 공세를 막아내기 위해서 이런 블랑기포를 썼다, 잘 써먹었다, 이런 기록들이 있고, 때문에 일본 수군이 블랑기포를 사용하는 것은 좀 어색한 장면은 전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매달아서, 밧줄로 매달아서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굳이 그렇게 써야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실제 유물 오토모 소린 가문이 썼던 이런 블랑기포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 이렇게 선회를 하기 위한 손잡이가 달려 있고 밑에도 이렇게 선회를 하기 위한 받침대가 좀 남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블랑기포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고정을 시켜놓고 이렇게 선회를 하면서 쏟던 대포이기 때문에 매달아서 쓸 필요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다. 굳이 매달지 않고 바닥에 설치하더라도 영화에 등장하는 규모의 거대한 아타케 부대라면 충분히 배의 복원력이 모자람이 없이 잘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자와 가는 새를 통해서 정확하게 조준해서 조선군을 향해 발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자포를 갈아 끼우는 연출이 등장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신경 써서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 제일 아쉬운 점은 아무래도 이제 소형 화약 무기가, 소형 총통류가 등장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화력조선 시즌2에서 조선 수군이 이렇게 소형 화약 무기로 싸웠다, 많이 싸웠고 어떤 방식으로 싸웠다, 어떤 무기들이 사용됐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영화에 등장하지 않은 점은 좀 아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대중매체에서 이런 소형 화약 무기가 등장한 게 진짜 옛날 그 MBC 사극 조선왕조 500년 인진한 진주대첩편에서 이 총통 손으로 잡아서 승자수통 쏘는 거랑 그 이후에 좀 대왕세종에서 혼중 새총통 나온 게 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어렵더라도 나중에 3편 노량 편에서는 소형 화약 무기가 좀 등장했으면 좋지 않을까,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요. 이제 국립진주박물관 얘기를 하자면 이제 화력조선 시즌3가 곧 시작을 합니다. 예고편도 올라갈 것이고 1편도 곧 공개될 거니까 이제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